가을 끝자락 단풍잎이 하나둘 떨어지는 양반가의 큰 집 안채는 고요함 그 자체였습니다. 정씨 부인은 창가에 앉아 손끝으로 책장을 넘기며 또 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남편 김진사가 과거 급제를 위해 한양으로 떠난 지 벌써 3년째. 소식조차 끊어진 채 혼자만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책 속 글귀만이 그녀의 유일한 벗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아, 이 구절이 참 아름답구나. 정씨 부인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시집의 한 페이지에 시선을 고정시켰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죠. 부인마님, 서책 정리를 위해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낮고 정중한 목소리가 문 너머로 전해졌어요. 칠복이었습니다. 20대 후반의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이 집에서 머슴살이를 해온 성실한 사내였어요. 키는 보통이지만 어깨가 넓고 손이 큰 것이 일꾼다운 체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정씨 부인이 대답하자 칠복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의 손에는 서책들을 담을 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칠복은 항상 이런 식으로 부인의 서책을 정리해 주곤 했죠.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평소보다 책들을 더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었고, 간혹 글자들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그런 칠복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문득 호기심이 생겼어요. 칠복아, 혹시 글자를 아느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칠복은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살짝 붉어지며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아, 아닙니다. 부인마님. 소위는 천한 몸이라 글자 같은 것은. 칠복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정말로 모르겠느냐? 방금 전까지 이 책의 글자들을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정씨 부인의 목소리에는 꾸짖음보다는 따뜻한 관심이 담겨 있었어요. 칠복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은 혼자서 조금씩 배우고 있었습니다. 부인마님의 서책을 정리하다 보니 자연스레 글자에 눈이 가더군요. 하지만 제대로 된 스승 없이 혼자 익히다 보니 틀린 것이 많을 겁니다. 칠복의 고백에 정씨 부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새로운 감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르쳐 주면 어떨까? 정씨 부인의 제안에 칠복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양반과 부인이 천한 머슴에게 글을 가르쳐 준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부인마님, 그런 말씀을. 소인 같은 천한 것이 어찌 감히. 칠복이 황급히 사양했지만 정씨 부인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3년 동안 혼자 지내며 쌓인 적막함이 이런 작은 일로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아무도 모르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정씨 부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구나. 비록 글자를 통해서라도 말이다. 그날 저녁 칠복은 자신의 작은 방에서 부인이 써 준 첫 번째 글자 연습지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인년, 이이, 예리, 지질 같은 기본적인 한자들이 정갈한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촛불 아래서 한 글자 한 글자 따라 써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벅찬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둘 사이에는 묘한 리듬이 생겨났습니다. 낮에는 평상시처럼 주인과 머슴의 관계를 유지하되 해가 질 무렵이면 안채의 한 구석에서 조용한 글 공부가 시작되곤 했죠. 정씨 부인은 칠복의 학습 능력에 놀라곤 했어요. 비록 늦은 나이에 시작했지만 그의 집중력과 기억력은 상당했거든요. 칠복아,
오늘은 시 한 수를 읽어보자. 어느 날 저녁 정씨 부인이 시집 한 권을 꺼내 들었어요. 칠복은 조심스럽게 그 책을 받아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달, 밝은 밤에, 혼자, 앉아. 칠복의 더듬거리는 읽기에도 정씨 부인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즐거운 감정을 느낀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오랜만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완전히 비밀스럽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았어요. 집안의 여종인 매복이는 예전부터 칠복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30살의 매복은 칠복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그의 성실하고 과묵한 성격에 끌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칠복은 그런 매복의 마음을 알면서도 정중히 거절해 왔었죠. 칠복이 요즘 부인마님과 자주 함께 있는 것 같더군. 매복은 다른 하인들과 이야기하며 슬쩍 떠보곤 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알아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칠복은 자신의 방에서 부인이 가르쳐 준 글자들을 복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득 뭔가 써보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인이 써준 글자들을 따라 쓰기만 했는데, 이번에는 자신의 마음을 글로 표현해 보고 싶었거든요. 칠복은 조심스럽게 붓을 들고 종이 위에 글자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부인마님께서 가르쳐 주신 글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서투른 필체였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칠복은 그 편지를 부인의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정씨 부인이 그 편지를 발견했을 때의 표정은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놀라움, 그리고 묘한 떨림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이 아이가 벌써 이 정도까지. 정씨 부인은 칠복의 편지를 여러 번 읽어보며 감탄했어요. 비록 완벽하지 않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정성만큼은 어떤 시보다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날 저녁 정씨 부인도 칠복에게 답장을 써 주었어요. 너의 성실한 배움의 자세에 감동받았다. 앞으로도 함께 공부해 나가자. 짧은 글이었지만 칠복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 사이에는 그를 통한 새로운 소통의 창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여전히 주인과 머슴의 관계를 유지하지만 밤이면 서로의 마음을 글로 나누는 특별한 관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은 큰 착각이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정씨 부인과 칠복 사이에 글 주고받기는 더욱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학습 내용이었던 것이 점차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로 바뀌어 갔어요. 부인은 칠복에게 자신이 읽은 책의 감상을 써 주었고, 칠복은 마당에서 본 계절의 변화나 하늘의 모습을 서툰 글씨로 전해 주곤 했습니다. 오늘 마당의 감나무에서 마지막 감이 떨어졌습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온 것 같아 마음이 쓸쓸해집니다. 칠복의 편지를 읽은 정씨 부인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 역시 같은 감나무를 보며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나도 그 감나무를 보며 시간의 흐름을 느꼈구나.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홀로 지내는 날들이 점점 더 길게만 느껴진다. 부인의 답장에는 평소보다 더 깊은 속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남편 없이 보내는 세 번째 겨울에 대한 외로움이 글 사이사이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칠복은 부인의 편지를 읽고 나서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동안 부인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서야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 신중하게 답장을 썼어요. 부인 마님의 마음이
이해됩니다. 저 역시 이 집에서 혼자 지낸 시간이 길었지만 부인 마님께서 그를 가르쳐 주신 후로는 매일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그를 통해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편지를 받은 정씨 부인의 마음에는 묘한 파문이 일었어요. 단순히 그를 가르쳐 주는 관계를 넘어서 진정한 마음의 교감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감정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정씨 부인은 평소와는 다른 편지를 썼어요. 그동안 주고받았던 글들보다 훨씬 더 개인적이고 솔직한 내용이었습니다. 칠보가, 요즘 나는 참 이상한 기분이 든다. 내가 써준 글을 기다리고, 읽고, 다시 답장을 쓰는 이 시간들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하게 느껴진다. 이런 마음이 과연 옳은 것일까? 양반과 부인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인지 스스로 의문이 든다. 이 편지를 받은 칠복은 며칠 동안 답장을 쓰지 못했어요. 부인의 솔직한 고백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자신 역시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지만 신분의 차이를 생각하면 이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맞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야 칠복은 조심스럽게 답장을 썼어요. 부인 마님, 저 역시 같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를 통해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합니다. 정씨 부인은 칠복의 답장을 읽고 나서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의 말이 맞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기에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정씨 부인은 잠들기 전에 짧은 편지 한 통을 더 썼어요. 평소보다 훨씬 간단한 내용이었지만 그 안에는 묘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통하였느냐? 단 5글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문장에는 수많은 의미가 압축되어 있었어요. 내 마음이 너에게 전해졌느냐? 너도 나와 같은 마음이냐? 우리 사이에 흐르는 이 감정을 너도 느끼고 있느냐? 등등.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모든 것들이 이 5글자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칠복은 평소처럼 부인의 방에서 서책을 정리하다가 그 편지를 발견했어요. 종이를 펼쳐보는 순간 그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통하였느냐? 이 짧은 문장이 가진 무게를 그는 단번에 알아챘거든요. 칠복은 그 편지를 가슴에 품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어요.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도 그 5글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그는 답장을 쓸 수 있었어요. 통하였나이다. 칠복 역시 짧은 답장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 5글자 안에는 그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예, 통했습니다. 부인 마님의 마음이 제게 전해졌습니다. 저 역시 같은 마음입니다. 라는 의미였죠. 이 편지를 받은 정씨 부인은 한참 동안 그 글자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완전히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았어요. 매복이는 점점 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칠복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특히 칠복이 부인의 방에서 나올 때의 표정이나 혼자 있을 때 보이는 행동들이 예전과 달라진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칠복이 요즘 뭔가 숨기는 것이 있는 것 같아. 매복은 다른 하인들과 이야기하며 조금씩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어요. 부인 마님과 자주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던데 혹시 뭔가 특별한 일이 있는 건 아닐까? 다른 하인들은 그저 칠복이가
워낙 성실해서 부인마님께서 신뢰하시는 것 아니겠냐고 대답했지만 매복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매복은 우연히 칠복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촛불을 보게 되었어요. 평소라면 이미 잠들어야 할 시간인데 불이 켜져 있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매복은 조심스럽게 칠복의 방 근처로 다가갔어요. 창틈으로 들여다본 매복은 깜짝 놀랐습니다. 칠복이 무언가를 열심히 쓰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아주 정성스럽게 마치 중요한 일을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매복은 칠복이 글자를 쓸 줄 안다는 사실에 먼저 놀랐고 그 다음에는 그가 무엇을 쓰고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저 자가 언제부터 글자를 배웠단 말인가. 매복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더욱 의심스러운 눈으로 칠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보낼 편지를 쓰고 있는 거지. 다음 날부터 매복은 더욱 세심하게 칠복과 정씨 부인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게 됩니다. 칠복이 부인의 방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손에 작은 종이 한 장을 들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저것이 바로 증거다. 매복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칠복과 정씨 부인이 몰래 편지를 주고받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매복은 아직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매복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칠복이 급한 심부름으로 마을에 나간 사이 그의 방이 비어있게 된 거죠. 매복은 주위를 둘러보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칠복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을 뒤지기 시작한 매복은 곧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정씨 부인과 칠복이 주고받은 편지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매복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그 편지들을 하나씩 꺼내어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글 공부에 관한 내용이었지만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지더니 마지막에는 하하하 통하였느냐? 와 통하였나이다 라는 의미심장한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이럴 수가. 양반과 부인이 천한 머슴과 이런 글을 주고받다니. 매복은 분노와 질투, 그리고 기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분노는 칠복이 자신의 마음을 거절하고 부인에게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것이었고, 질투는 정씨 부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쁨은 드디어 이 둘을 곤경에 빠뜨릴 수 있는 증거를 잡았다는 것에 대한 것이었어요. 매복은 재빨리 몇 통의 편지를 골라서 품속에 숨겼습니다. 특히 통하였느냐? 라고 쓰인 편지와 그에 대한 답장은 절대 놓칠 수 없는 증거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편지들은 원래 자리에 다시 정리해 두었습니다. 칠복이 돌아와서 편지가 없어진 것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방을 나온 매복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이 증거를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정씨 부인과 칠복 모두 큰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매복이 편지를 훔쳐간 다음 날부터 칠복은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평소 같으면 매복이 자신을 보며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는데 이번에는 뭔가 음험한 미소를 띠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칠복은 그저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칠복아, 오늘은 좀 늦게 와도 되겠다. 정씨 부인이 평소보다 일찍 칠복을 돌려보낸 것도 매복의 의심을 더욱 키웠어요. 매복은 멀리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속으로 냉소를 터뜨렸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군. 매복은 훔쳐온 편지들을 다시 한번 펼쳐보며
계획을 정리했어요. 하지만 단순히 집안에 소문을 퍼뜨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큰 파장을 일으키려면 관아에 신고하는 것이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이른 아침, 매복은 몰래 집을 빠져나와 마을의 관아로 향했어요. 그녀의 품속에는 정씨 부인과 칠복이 주고받은 결정적인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관아 문 앞에 서자 잠시 망설임이 생겼지만 칠복에 대한 질투심이 그 망설임을 이겨냈어요. 관원님께 급히 고할 일이 있나이다. 매복의 외침에 관아 입구를 지키던 아전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저희 집 양반 부인마님께서 천한 머슴과 몰래 서찰을 주고받고 있나이다.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매복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들을 꺼내어 아전에게 건네주었어요. 아전은 편지들을 훑어보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양반과 부인이 머슴과 이런 글을 주고받았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나이다. 특히 이 통하였느냐라는 글귀는 둘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아전은 고개를 끄덕이며 편지들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조선시대의 양반과 부인과 머슴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는 풍기문란죄로 엄하게 다스려지는 범죄였거든요. 알겠다. 이 일은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겠다. 너는 우선 집으로 돌아가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행동하여라. 곧 관원들이 조사를 위해 나갈 것이다. 매복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후회하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오후 평상시와 다름없이 지내고 있던 정씨 부인과 칠복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어요. 관아에서 관원들이 와서 정씨 부인을 불러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인마님을 왜 부르신다는 겁니까? 칠복이 다급하게 물었지만 관원들은 구체적인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어요. 다만 풍기문란 혐의로 조사해야 할 일이 있다는 말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관아로 끌려가면서도 무슨 일인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관원이 머슴과의 서찰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관원님, 혹시 무슨 오해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정씨 부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관원은 냉정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오해든 사실이든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요. 지금은 조용히 따라오시오. 관아에 도착한 정씨 부인은 작은 방에 혼자 앉혀졌어요. 얼마 후 문이 열리며 주사또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익숙한 종이들이 들려 있었어요. 바로 칠복과 주고받았던 편지들이었습니다. 정씨 부인, 이 편지들에 대해 해명해 보시오. 주사또가 편지들을 정씨 부인 앞에 펼쳐놓았어요. 정씨 부인은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들은 어떻게... 정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명히 칠복이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할 편지들이 어떻게 관아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집안의 종이 신고했소. 양반과 부인이 천한 머슴과 부적절한 서찰을 주고받았다고 말이오. 특히 이 통하였느냐라는 글귀는 무엇을 뜻하는 것이오? 정씨 부인은 입술을 꽉 다물었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단순히 그를 가르쳐 주다가 생긴 마음의 교감이었지만 이미 세상의 시선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답하시오. 이 글귀의 의미가 무엇이냐? 주사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하지만 정씨 부인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한편 집에 남아있던 칠복은 부인이 끌려간 이유를 알게 되자 당장 관아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관아 문지기들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저기요.
부인마님께서 잘못 오해받고 계십니다. 제가 가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칠복이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관원들은 코웃음을 쳤어요. 천한 머슴 주제에 무슨 설명을 하겠다는 것이냐? 너도 곧 불려갈 터이니 조용히 기다려라. 정말로 그날 저녁 칠복도 관하로 끌려갔어요. 그는 정씨 부인과는 다른 방에 갇혔지만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칠복이라고 하는 자냐? 양반과 부인과 무슨 관계였는지 실토하라. 관원이 위압적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부인마님께서 저에게 그를 가르쳐 주셨을 뿐입니다. 다른 일은 전혀 없었나이다. 칠복이 진실을 말했지만 관원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통하였느냐라는 글은 무엇이냐? 단순히 글 공부로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주고받겠느냐? 칠복은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이들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씨 부인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칠복이 갑자기 말을 바꿨어요. 부인마님은 단순히 그를 가르쳐 주셨을 뿐이고 제가 사사로운 마음을 품고 그런 글을 썼습니다. 부인마님께는 아무 잘못이 없나이다. 관원들은 칠복의 자백에 만족해했어요. 이제 사건의 윤곽이 명확해졌다고 생각했거든요. 천한 머슴이 양반과 부인에게 일방적으로 연모의 정을 품고 부적절한 편지를 보냈다는 것으로 정리된 것이죠. 그렇다면 너의 죄는 명백하다. 분수를 모르고 양반과 부인께 무례를 범한 죄로 유배형에 처한다. 주사또가 판결을 내렸어요. 칠복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희생하면 적어도 정씨 부인만큼은 무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의 바람과는 달리 세상의 시선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소문은 이미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정씨 부인이 머슴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더라. 양반과 부인이 체면도 모르고 천한 놈과 편지를 주고받았다더라. 등등 온갖 추측과 비난이 쏟아져 나왔어요. 정씨 부인은 결국 집으로 돌려보내졌지만 이미 그녀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비록 법적으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사회적으로는 이미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며칠 후 칠복은 먼 변방으로 유배를 떠났어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정씨 부인에게 편지 한 통을 전해달라고 매복에게 부탁했지만 매복은 그 편지를 받아들고도 전하지 않고 태워버렸습니다. 이제 끝났다. 매복은 칠복이 떠나는 것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자신이 원했던 복수는 달성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묘한 공허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때 아름다웠던 그를 통한 마음의 교감은 비극적인 결말을 향해 치달았습니다. 정씨 부인은 홀로 남겨진 채 세상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고 칠복은 먼 곳에서 그리움만을 안고 살아가야 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된 매복은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칠복이 유배를 떠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정씨 부인은 그동안 집 밖으로 나서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여전히 차갑게 느껴졌고 무엇보다 칠복 없는 일상이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남편 김진사는 소문을 듣고 급히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부인과의 사이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그 머슴과 아무 일도 없었소. 김진사가 몇 번째 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정씨 부인은 지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남편의 의심 어린 시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가르쳐 주었을 뿐이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야 하겠습니까? 정씨 부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났어요. 3년 동안 같은 질문을 받으며 지낸 세월이 그녀를 많이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마을 사람들의 관심도 점차 다른 곳으로 옮겨갔어요. 새로운 소문거리들이 생겨나면서 정 씨 부인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씩 잊혀져 갔습니다. 그럼에도 정 씨 부인 자신은 여전히 그 시절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정 씨 부인은 오랜만에 서책을 꺼내어 읽고 있었습니다. 칠복과 함께 읽었던 시집이었어요. 책장을 넘기다가 문득 눈에 띈 구절이 있었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변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마음이니라. 변하지 않는 마음. 정 씨 부인은 그 구절을 여러 번 되뇌었어요. 3년이 지났지만 칠복에 대한 그리움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그 마음은 더욱 간절해져만 갔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김 진사가 어디선가 돌아오는 모양이었습니다. 정 씨 부인은 서둘러 책을 덮고 평상시와 같은 모습을 취했어요. 하지만 남편과의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먼 변방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던 칠복은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농사일을 돕고 저녁에는 혼자서 별을 바라보며 고향을 그리워했습니다. 특히 정 씨 부인이 가르쳐 준 글자들을 잊지 않기 위해 모래 위에 연습하곤 했어요. 부인마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칠복은 매일 밤 같은 생각을 했어요. 자신 때문에 부인이 고생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부인을 만날 수 있었던 그 시간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유배지의 관리는 칠복의 성실한 태도에 감동받아 조금씩 그를 신뢰하게 되었어요. 칠복아, 너는 정말 다른 죄인들과는 다르구나. 대체 무슨 일로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이냐? 칠복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분수를 모르고 감이 높은 분께 마음을 두었던 죄입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또 2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고향에서 온 상인을 통해 칠복은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정 씨 부인이 몸이 많이 아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양반댁 부인님 말인가? 몇 년 전부터 몸이 안 좋으시다더군. 요즘에는 거의 일어나지도 못하신다고 하더라. 상인의 말에 칠복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혹시 무슨 병이신지 아십니까? 칠복이 다급하게 물었지만 상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세한 건 모르겠네. 다만 마음의 병이 깊다고 하더군. 그날 밤 칠복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정 씨 부인이 아프다는 소식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문득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비록 유배 중이지만 부인에게 편지 한 통만이라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부터 칠복은 은밀히 편지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종이를 구하는 것부터 쉽지 않았지만 관리의 배려로 조금씩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에 걸쳐 정성스럽게 편지를 썼어요. 부인마님께 멀리서나마 부인마님의 안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로 인해 부인마님께서 고생하고 계신다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부인마님께서 가르쳐 주신 글을 통해 나눴던 마음만큼은 진실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몸조리 잘하시고 건강하시기를.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칠복은 고향으로 가는 상인에게 부탁했어요. 하지만 상인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유배 중인 죄인의 편지를 전해주는 것은 위험한 일이네. 발각되면 나도 곤란해진다고. 칠복은 무릎을 꿇고 상인에게 간청했어요. 제발 이 편지만은 전해주십시오. 다른 것은 바라지 않으니 이것만 부탁드립니다. 상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편지를 받아들었어요. 위험한 일이지만 그 간절한 마음을 보니 외면할 수가 없구나.
그렇게 칠복의 편지는 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상인이 고향에 도착했을 때 정씨 부인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부인님께서 며칠 전에 돌아가셨네. 마을 사람의 말에 상인은 당황했어요. 이제 이 편지를 누구에게 전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상인은 고민 끝에 김진사에게 편지를 전하기로 했어요. 서방님, 유배간 머슴이 부인님께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그 편지를 받아보지도 않고 불태워 버렸습니다. 죽은 사람을 욕되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런 것들은 모두 태워버려라. 김진사의 차가운 명령에 칠복의 마지막 편지는 재가 되어 흩어졌어요. 하지만 정씨 부인은 죽기 전 마지막 순간까지 칠복을 그리워했습니다.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도 종종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며 혼잣말을 하곤 했어요. 칠복이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부인을 돌보던 다른 하인이 나중에 전해준 말에 따르면 정씨 부인은 마지막 순간에 뭔가를 쓰려고 했다고 해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달라고 했지만 이미 기력이 너무 약해져서 글자를 제대로 쓸 수 없었습니다. 하였느냐? 정씨 부인이 마지막으로 중얼거린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손에는 작은 종이 한 장이 쥐어져 있었는데 거기에는 흔들리는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통하였느냐? 이것이 정씨 부인의 마지막 편지였어요. 칠복에게 전해지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마지막 마음이 담긴 소중한 글귀였습니다. 한편 칠복은 아직 부인의 죽음을 모른 채 유배지에서 답장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고향 쪽을 바라보며 혹시 소식이 올까 기대했지만 아무런 연락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듬해 봄, 드디어 칠복에게도 소식이 전해졌어요. 새로 온 유배자를 통해 정씨 부인의 죽음을 알게 된 것이죠. 정말 돌아가셨다는 말입니까? 칠복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믿고 싶지 않은 소식이었지만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칠복은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영영 만날 수 없게 된 사람, 마지막 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떠나보낸 사람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칠복은 그날부터 매일 밤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정씨 부인을 그리워했어요. 그리고 모래 위에 똑같은 글귀를 써내려갔습니다. 통하였느냐? 비록 살아생전에는 마지막 편지가 전해지지 못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결국 하늘 위에서 만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를 통해 시작된 마음의 교감은 죽음조차 막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이 되어 남았어요. 몇 년 후 칠복의 유배가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정씨 부인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통하였나이다 라는 글귀를 새긴 작은 비석을 세웠어요. 아무도 그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글은 마음을 전하는 길이지만 세상은 그 마음을 읽어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진정한 마음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죽음마저도 넘어서 영원히 통하게 되는 법이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소중한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